북한으로서는 거의 지금 무한 질주 상황이거든요. 둘 다 미친 전략을 쓰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참 스케일이 더 큰 것 같아요. 전 세계다 되고 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전 선전포고고. 다음에 하나씩 더 진일보한 모습을 북한이 보여줘왔었어요. 북한을 맞서는 군비 강화에 모든 총력을 걸 것인지 군사적 옵션이 사용 가능한 옵션이냐. 우리 한국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옥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해야죠. 센토크스 황족들 모두가 10월 둘째 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습적 도발이 있었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문인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우리 정계,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참사로 사면 초가에 몰린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기회를 포착한 것 같습니다. 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그리고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10월 도발 가능성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자, 신재호 교수님, 네. 강적은 처음이시죠? 저희 제작진이 네.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몇 번 좀 출연 부탁을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시다 오늘 아니, 처음 뭐, 나오셨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 요새 방송을 안 해요. 그 무슨 책을 좀 쓴다 그래갖고 예. 그 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활동을 좀 중단하고 있는데 예. 작가분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유정현 이름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유정현과의 그 막역한 인연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럼 그 인연을 어떻게 그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예. 안 나오면 그 인간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압박에 예.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은근히 책 자랑하시면서 이제 나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자, 북한의 기념일이 많은 가을 또 한 번 걱정스러운 D-Day를 맞았습니다. 바로 쌍십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미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24시간 감시대응 태세에 돌입했고요. 송영묵 국방부 장관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피스아이에 올라탔습니다. 이 피스아이라는 게 최신형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 이름이 복잡한데 그 외에도 수많은 전자 장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더가 천여 개의 비행체를 동시 탐지하고 360도 감지가 가능하고 심지어는요 산악지대에 저고도로 비행물체 들어오는 거 다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송영무 장관은 그 육해공군 해병대 각급 부대 그 공중 감시하고 그 대공 방어 대비 태세를 그 둘러본 뒤에 만이 적이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의 압도적인 합동 전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그 북한의 그 추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도 기념일 전후로 도발을 행해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과 또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는 18일을 전후로 예의주시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10월 10일 같은 경우에 노동당 창건 72주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항상 앞뒤로 해가지고는 뭔가를 했습니다. 꼭 군사적 도발이 아니더라도 10월 18일 같은 경우는 10일이 전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사실 시진핑이 3선 연임에 도전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때도 하고 또 이때도 또 이제 전후해가지고 뭔가 일을 좀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쌍십절이나 10월 18일 아니래도 10월에는 무슨 날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8일은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지가 20주년 된다. 뭐 이것도 북한으로서 굉장히 기념할 무슨 날일 겁니다. 그리고 10월 9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했던 때에 11주년이 기념이 된 때고 미국 연방은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서 전체 공휴일이죠. 연방 정부가 거의 휴가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보다 참 스케일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이런 기념일 때 얼마 전에도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축제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꽃놀이 쏘잖아요. 근데 얘네는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를 쏘잖아요. 그거를 스케일크라고 얘기하나요? 불꽃놀이하고 미사일하고? 아니 근데 저는 불꽃놀이 가서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는 불꽃놀이 하는데 얘네는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쏘는 거 보니까 참 다르다. 이런 저는 근데 강민구 변호사 농담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되게 심각하게 가능성을 보는 게 지금까지 전 세계 핵실험이라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지중해에서 하는 거, 북한이 하고 있는 거, 땅 밑에서 하는
거, 물에서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몇 번 안 했지만 했던 게 우주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봤을 때 태평양에 수폭탄을 꽂아놓는 건 제가 봤을 때 비현실적이거든요. 그거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보면은. 불꽃놀이라고 아까 얘기해서 떠오르는 건데 진짜 공중에서 그냥 아예 그 핵실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주공간 대기권 밖으로 지금 ICBM을 쏜다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는 우주 공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가 이의 제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불꽃놀이 하면서 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북한이 여태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은 김정일 때 2번 하고요. 예. 4번을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 했어요. 2013년 초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악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3차 핵실험 그러니까 그 2013년 2월이었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그때 3월에 이제 공식 취임하기로 돼 있어요. 국가주석으로.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취임 그 바로 직전에 말이야. 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말이야. 그렇죠. 그 핵실험을 해갖고 막 그 엉망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아직까지 중국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김정일의 경우에는 예. 공식적으로 2인자 되기 전에 중국 가고 한번 푹 훑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고위 인사들하고도 다 만나고. 예. 또 김정은은 아직 중국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그 대회 말이에요. 그 이제 시진핑 2기 체제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뭐 그런 뭐 그 악연이 한번 또 이렇게 재현될 가능성이. 그러면 시진핑이 더 열받지 않아요? 이제 열받죠. 예. 근데 강민호 근데- 교수님, 그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계속 그 중국을 못 가는 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 전에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다 갔다 왔는데 지금 김정은은 왜 못 가나? 그거에 대해서 동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아, 오히려 그래요? 더 위대하다고 보죠. 우리 시진핑 말도 안 듣는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북한 생각은 다르고 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 전 세계 공개를 한 거죠. 하나. 그렇죠. 러시아에다. 러시아 하노이들이 했을 때 이 미사일이 어떻게 돼서 미국 소부 해안 12,000km까지 날아는 과학적으로 증명한 다음에 설명을 해줬는데 이건 뭐냐면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이번에 처음 공개한 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걸 뭐 하원 의원들 왔을 때 이거 절대 비밀이고 뭐지 우리가 그 엠바고 당이나 뭐 절대 쏘기 전까지는 말하지만 이게 아니라고요. 보여준 겁니다. 이게 자신 있다. 이번에 쏜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북한의 어떤 미사일 능력에서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요 부분이 확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는 이 능력이 입증됐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뭐 서부까지 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었다. 근데 이제 올라갔다가 대기권 재진입하는 예. 그 기술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가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재탕 삼탕하는 이런 정도라면은 걔들 뭐 그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한 번 했네 이렇게 되는데 요번엔 뭔가 새로운 능력을 과시를 하는 그런 거가 돼야지 이게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저는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른 게 북한이 그렇게 중요한 거 하려면요 왜 러시아 사람들 입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까? 러시아 사람들 입을 통해서 발표한다는 거는 예.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럼 걔들이 그냥 우리 얘기 듣고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자유롭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탈출구를 좀 만들어 놨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면 재진입 기술도 벌써 3번에 걸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그 홋카이도 쪽으로 상공으로 날아간 이번에 3,700km 날아간 미사일이 고도 75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기권 고도 무슨 700은 대기권 벗어난 거거든요. 그 재진입했다는 건 물체가 떨어졌다 일본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재집기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호세 부리는 거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은 호세 부린 적이 없습니다. 한다면 반드시 했는데 핵탄두는 이번에 장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 핵탄두를 장착해서 대기권에서 터뜨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북한이. 왜? 그 날아가서 떨어지는 목적 착지점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대고 수소탄이나 핵탄두를 쏴서 하면 방사능 핵으로 이게 태평양으로 떨어지자 뉴질랜드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정말 유엔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하겠냐 저는 만약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영국, 프랑스, 다국적 군대 항공모함이 전체가 동해상으로 몰려들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다. 단지 김정은은 거기다 당신네
조심하라.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걸 보여주려는 게 지금 김정은이 최종 목적이라고. A 기술하고 B 기술은 각자 보여줬어요. 이거를 합친 기술은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죠. 그거는. 근데 사실 강명도 교수님이 늘 항상 예측을 했던 것도 저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맞았던 거의 맞아요. 것 아니, 같아요. 제가 뭐 근데 강 교수님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쏜 게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들어올 때 이게 상당한 열이 생기면서 과연 그 열을 뚫고 나서 이 폭탄이 그 목적지에서 터트릴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된 거라는 확신은 없는 거 아닌가요? 물체가 떨어진 거지 정상적인 폭탄이 더 있다고 재진입은 다 보면 하지요. 근데 재진입 때 그 원래 무기의 성능 그대로, 제작 의도 그대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재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오히려 겁이 나는 게 늘 항상 북한이 뭔가를 딱 보여주고 나면 남한 언론이 막 그거 아직까지 2단계는 오지 않았다. 2단계는 오지 않았다. 딱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단계에 도달하는 걸 항상 보여줘 왔거든요. 북한이 늘 항상. 그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북한은 믿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 재진입 기술 보셨죠? 아니라니까. 이제처럼 재진입 기술 확보 못했다니까 김정은이가 열받았는지 과학자들 불러놔가지고 그냥 보여주라 해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자로 재보는 거 봤습니다. 한 번씩. 탄두. 한 2cm 정도 타 들어가는 거.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레이건 때 그 한 게 스타워즈라는 게 말이에요.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거기다가 한정된 예산을 그런 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한마디로 엉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소련이 망한 거는 이 민생 경제를 제대로 못 챙기고 거기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재진입 기술이 확인이 안 됐다. 우리 남쪽 언론에서 이러면 김정은이 거기에 그냥 열받아갖고요. 빨리. 그럼 거기다 이제 돈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도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근데 거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경제가 파탄되니까 뭘 했습니까? 소련에서. 베레스트로이카라는 개방개혁 정책을 해서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개방개혁 정책하고 소방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다 보니까 자기네 삶이 소방 세계가 어떤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럼 군비 경쟁을 더 해야죠, 그러면? 아니죠. 군비 경쟁은 이미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왕창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 핵과학 기술자 하나 이거 양성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알잖아요. 우리 인숙 박사님 더 잘할 거예요. 하나 전문가 양성하는데. 빵만 주면 돼, 북한. 우유하고 빵만 주면 얼마든지 그냥. 돈이 안 들어갑니다, 돈이. 먹을 거만 주고 집한채만 주면 그냥 충성맹세하는 게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강 교수님 얘기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뭐 내부 붕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 국민들이 김정은 우리 대통령으로 수령으로 인정 못하겠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방법이 그거밖에 변화를 시켜야 된다.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려면 지금 미국이 전술을 잘못 쓰고 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압박은 좋은데 중국 내에 있는 식당과 공장 기업소에 나와 있던 노동자 2만 명까지 철수시키는 잘못된 거다. 그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은 해외 나와야 보지 북한에서는 못 봐요. 기껏 있어봐야 2, 3년이면 가보세요. 싹 바뀝니다. 왜? 이 자본주의 물 먹을까봐 황색바람에 물들까봐 북한도 전전긍긍하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딱 따져보면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그 북한 체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사람들이 물론 나와서 어떤 자본주의나 서방 세계의 그런 장점에 물든 사람들이 북한 주민보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북한 주민을 바꾸는 그 시간과 북한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 위협이 증가하는 속도가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니죠.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우리는 타이밍을 잃었어요. 이미 시간. 북한의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없는데 우리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데? 이미 다 달성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강병도 교수 얘기가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냐 하는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이 실험들이 과연
남한을 포함한 대외 공격형으로 볼 것이냐, 그런 용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를 미심쩍어 하는 북한 내부의 자국 방위형 성격이 더 강한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판단에 따라서 우리 대비나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근데 그거를 대외 선전용이고 미국을 협박하는 용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아니, 그 얘기는 사랑하는 다른 거야. 사람으로 아니, 잠깐만. 그 이렇게 요것만 얘기하고 해서는 안 되는 우리를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공격할 것이란 전제로 대비를 한다면 군비 경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군비에 맞선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북한과 무엇인가를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앞으로 시간이 계속 있는 거니까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을 맞서는 군비 강화에 모든 총력을 걸 것인지 이 북한의 개혁 개방 쪽에 노력할 것인지는 전혀 정책이 달라지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 미사일을 어떤 의도로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양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북한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북한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있잖아요. 예. 김일성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핵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이 김일성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NPT라는 게 핵 확산 금지 국제 조약 아니에요? 예. 북한이 1985년도에 가입을 합니다. 그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하는 게 YS 정권 초기에 1993년 3월에 그 이제 탈퇴 선언을 하는데요. 그럼 북한이란 그 불량 국가가 거기 왜 들어갔겠습니까? 소련이 경수로 원전 4기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갖고 들어갔는데 중수로. 예. 근데 소련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어음이.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확보를 위한 그런 거다. 그래서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는 게 김일성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북한 헌법 바뀌면서 몇 년 전, 그 핵 보유국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어? 지금은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니들하고 미국하고 뭐 똑같은 보유국 입장에서 무슨 협상하다, 감축적 협상하자 이런 거고요. 근데 미사일 문제도요. 처음에 그 쐈을 때 인공위성이라고 그랬어요. 어? 그 로켓을 쏘는데 그 앞에 광명성이로. 그 뭐 인공위성을 탑재할지 그 탄도미사일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북한은 기억나네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 아니 노골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북한 사람들 입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김일성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살아있고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살아있다면 핵 개발 안 합니다. 북한 핵 개발 안 하죠. 6.25 침공 이후에 다시 김일성이가 공격을 몇 번 하려고 했지만 못한 원인이 우리나라에 1000여 개의 전술 전략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전쟁을 막아준 거죠. 왜 91년도에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미국이 비핵화를 선언한 건 북한을 의식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고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와르샤 군사조약기구라는 북대서양 군사조약기구가 대치하고 있던 게 해체됐기 때문에 철수한 겁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핵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거 유언까지 남긴 거 아닙니까? 핵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체제를 보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핵을 가진 거라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따라서 이걸 가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공격 안 할까? 저는 공격한다고 봐요. 공격하죠 당연히. 지금 둘 다 미친 전략을 쓰는 겁니다. 트럼프도 미친 전략을 쓰고 김정은이도 미친 전략, 제정신 전략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생각을 통일도 못하는 마당에 북한의 입장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좀 역부족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것이고요. 이해는 할 아니 수는 그리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을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해서 우리랑 평화 공존을 하려면 지금 정도의 남북 교육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개성공단이 수십 개는 더 있어야 되고 북한 주민의 20% 30%가 남한 기업에 의해서 고용돼서 북한 경제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과 유대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란 아니, 말이에요. 근데 우리 김갑 선생님 시장 매뉴해놓고 그 논리 중에서 개혁 개방은 저도 뭐 북한의 개혁 개방 찬성해요. 근데 핵 미사일 문제 해결 없는 개혁 개방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핵 미사일은 개혁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을 개혁 개방을 시키는 하더라도 거죠. 핵 미사일 문제는 그대로 남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그 햇볕 정책의 논리였는데 거기서 중요한 걸 결과는 빼고 어떻게 됐는가? 그 제일 중요한 걸 아니, 빼고 이게- 하시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제가 문제점 개혁 개방을 하는 전제가 뭐냐면 북한을 미국하고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시키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근데 즉 그러니까 조미 수교겠죠.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하는 그럼 과정을 미국하고 위해서 북한하고 수교하면 북한이 핵 포기한답니까? 그게 북미 간의 가장 중대한 현안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해서 사람이 물자가 오가는데 북한 핵을 그대로 두겠어요? 결국엔 경제적 인질론인데 햇볕 정책이라는 게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엄청난 지렛대를 버티면서 투자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 들어갔을 때 자기 기계 다 뺏기고 뭐 나중에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 아는데 지금 10배로 규모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아무리 좋은 거 흔들어도 제 생각에는 올라갈 기업인이 없어요. 이제 진보 정권 같은 보수층을 조금이라도 설득하려 그러면요 이제는 방식을 바꿔서 얘기해야죠. 북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딴 데 가가지고 다 해외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 두바이 가봤더니 북한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개성공단만 그런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우리 장비 다 갖다 놓은 다음 뺏길 위험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뺏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고. 그거는 자 단기적 잠깐만요. 단기적 분쟁 국면만으로 남북 관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또 전쟁을 치러본 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북한을 관리해서 이 평화 공존을 갈지에 대해서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랜드 플랜은 이미 있어요. 근데 자꾸 분쟁 강화를 통해서 정권의 이득만 꿰오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사태까지 온 거예요. 자, 두 분 말씀 다 맞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거 지금 시점에서 뭐 햇볕 정책이는 무슨 압박 정책 이건 논할 때가 아니고 이미 다 실패했잖아요.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안을 내놔야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 핵 통제할 능력 없을 때까지 왔잖아요, 실제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햇볕 정책이나 그래서 압박 이제 또 정책이나 그 다시 얘기가 압박하는 아니고 대가를 치르거나 그걸 없애버린다는 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그건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가를 치르고라도 저거 없애버리겠다는 건 우리 자기는 대가 없어. 무슨 대가가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유엔 무대에 처음으로 나선 미국 집권자의 연설 내용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9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에 맞서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었죠. 정부가 북한 도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기개발만 하는 무슨 군사 통치자 이것으로만 비춰지고 싶지는 않겠죠. 지난 6월 1일인데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을 하는 것을 언론에 이렇게 썰썩하게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지나갔고 9월 21일이죠. 조선중앙통신에서 황해남도 과일군 현지 지도를 했다. 9월 29일에는 군부대 산에 농장을 시찰했다. 소위 우리식 용어를 쓰자면 소위 민생경제 행보를 보였다 하는 건데요. 국가 통치자로서의 양면적인 걸 다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거겠죠. 김정은은 그 9월 30일 이후에는 그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일각에서는 그 잠행 후 도발 공식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고 과거에 보면은 6월 20일 날 치과용품 공장 시찰을 한 뒤에 2주 후에 7월 4일 날 다시 ICBM 화성 14형을 발사했고요.
또 7월 13일에는 화성 14형 1차 발사 그 자축 연회를 참석했는데 또 2주 후인 그 7월 28일 날에 또 화성 14형 2차 발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잠행 이후에는 어김없이 중대형급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9월 30일 이후에 다시 또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데 한미 정보당국 따르면 29일 날 평양에 있는 산림동 경기연구소라는 곳에서 미사일 몇 발이 이제 나가는 거로 보였는데 이게 화성 12형, 14형이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미사일 추적함인 하워드 로렌젠이 9월 28일에 나가사키에서 이제 출항했는데 이 군함이 사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먼저 가가지고 추적하는 함이거든요. 9월 28일에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 같은 경우에는 남포의 해군 조선소 일대를 찍었는데 그 SLBM 테스트할 때마다 그 쓰는 거 있잖아요. 바지선. 예. 그거를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미심쩍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이 ICBM만큼이나 잠수함에서 이 쏘아올리는 탄도미사일이죠. SLBM 발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자, 두 교수님들은 ICBM을 먼저 북한에서 발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거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미국도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줌줌해졌어요. 뭐 악담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퍼붓다가 예. 지금 조용해지고 오히려 틸러슨 국무장관이 세 개의 채널을 가동해가지고 대화하고 있다는 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무언의 압박이라고 보거든요.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잠잠하면 안 되고 거기다 대고 대륙간 탄도미 12,000km 쏘면 발칵 뒤집힐 거예요. 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먼저 10월 12일 전후로 해가지고 SLBM을 먼저 쏘고 그러게 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할 겁니다. 우리도 또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빌미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SLBM을 쏘고 나서 10월 18일 이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걸로 아마 추측할 수 있다고. 근데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요. 좀 걱정이에요. 근데 신 교수님은 예, 어떻게 그 보십니까? SLBM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물을 뚫고 나와서.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 이제 ICBM 못지않게 ICBM은 한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ICBM 갖고 우리를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뭐 스커트 뭐 이런 거 갖고 다 공격하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SLBM은 뭐냐면 잠수함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 뭐 저기 통영 앞바다라든가 그런 데 가갖고 이게 그냥 뒷마당 가갖고 쏴버리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쏘면 큰 재난이죠. 가까운 일본을 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핵은 그 탄도 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 추진 그 잠수함을 하면은 북한 그게 올 때 막 그 저기 우리가 또 빨리 가고 포착해갖고 미리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간에 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북한의 SLBM 지난번에 했던 게 미국 측에서는 그게 실패한 거를 그 영상을 위조했다, 뭐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도 북한이 그런 어떤 주장을 말하자면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SLBM 쪽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번에 아마 쏘는 것도 아마 완성 단계를 또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이게 경고를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도 말씀했지만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강릉을 이 동해안으로 내려와서 부산 쪽이라든가 아니면 태평양 실험대를 막기 위해서 거기다 원자탄이라든가 화학무기를 하나 실어가지고 태평양에 불쑥 나타나서 공격하게 되면 가미가제입니다. 무슨 찌그러지든 뭐이든 북한은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까지 도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자기는 죽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 50m, 70m만 들어가면 쭈그러드는 소리 맞아 그냥 물이 팍 새고 막 그러니까 그만큼 정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SLBM 싣는 최신형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만약시 최신형 잠수함 한 3,000톤까지 만들고 SLBM 2발 싣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많이 못 실어요. 2발 실어가지고 항공모함 들어오는 데까지만 가게 되면 상황 종료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지금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강 거예요. 교수님 얘기 듣다가 이게 좀 쓸데없는 뜬금없는 얘기인데
북한의 공산품이 TV에 나와요.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악해요.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뭐 각종 생활에 쓰이는 물건들이 그 수준이에요. 근데 북한이 무슨 수로 그런 공산품을 만든 나라에서 물에 빠지면 잠수함이 물에 찌그러든다는 그런 수준에서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정교한 무기 개발이 그러니까 가능한지 일반 경제하고 군수 경제하고는요 천재 차이입니다. 그런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아니 그래서 이 동유럽이나 러시아 출신들 갈 데 없는 과학자들 매겨 살리면서 왕창 그 사람들 고급 인력 써서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의 무기 체계라는 거는 조그만 나사못 하나서부터 전체적으로 얼마나 정밀한 이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항상 신기한 느낌이 아무튼 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소련의 핵잠수함 처음 만들어서 SLBM 테스트할 때 K-19 그 잠수함 만들 때 그 잠수함 별명이 과부제족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까 말했던 군수경제라는 거는 사실 조악하더라도 목숨을 특수한 걸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만 도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기까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사실. 네. 북한의 10월 기념일 도발 이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격을 입혀왔을까요?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발사한 미사일 수는 모두 116발입니다. 되게 많죠? 김일성은 9번에 걸쳐 15발, 김정일은 4번에 걸쳐 16발, 김정은은 9월 15일 발사한 미사일까지 50번에 걸쳐 85발을 발사했죠. 김정은이가 압도적입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같은 경우 3월부터 5월 사이에 49%가 집중되고 있고 3월에는 그래서 키리조도 한미연합훈련이 있고 4월에는 태양절하고 점선인민군 창건일 그리고 5월에는 노동절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 김정은은 어디까지 가야 만족을 할까? 이런 거예요. 자국 방위용이라고 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수준이 있을 텐데 예. 김정은으로서는 거의 지금 무한 질주 상황이거든요. 미사일 도발한 게 2015년에 18회, 2016년에 21회 이러고 신년사에서 올해 신년사입니다. 주체 무기를 더 많이 개발 생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기 개발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가 궁금한데 미국에서 그 전에 제압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한도에 다다른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간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지난 9월 30일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뜬금없이 반박했죠. 북한과 협상은 시간 낭비라며 백악관 역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라며 대북 대화론에 선을 그은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멘토라고 불리는 그 리처드 허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그 외교는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중대한 안보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 점을 이해시키지 못한 그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그만둬야 된다고 그 틸러슨에 대한 사임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외교 원칙이라는 걸 보면요 아주 간단한 게 무기를 든 적이나 인지를 가진 적과 협상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M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 정책을 놓고 다투다가 틸러슨이 대통령을 멍청이 이제 모론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이제 보도했는데 결국 틸러슨 장관이 사퇴하려고 했다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중재해가지고 사임 의사를 철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틸러슨 장관은 부인했죠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없다 사퇴 고려한 적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틸러슨이 전혀 사임을 갖고 위협하지 않았다 이건 가짜 뉴스다라면서 이걸 부인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모론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간이 뭐 이 정도인가요? 그 한국어로 말하기도 제가 민망해서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약간 바보 언론이 이제 바보 또는 멍청이로 번역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감정이 섞인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국무장관이
대통령한테 이런 라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사석 같은 데서 이런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회의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라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없었다 하더라도 있었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가 옆에서 다 듣고 이게 언론에 공표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론이란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다라는 거는 이 틸러슨도 좀 X가이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틸러슨 국무장관의 불화설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략일까요? 갈등일까요? 근데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고 예. 이제 그 정부 라인으로 보면 이제 펜타곤 이제 국방성 라인이 있고 국무성 라인이 있고 국무성은 이제 우리 외교부 아니에요. 예. 외교부인데 지금 재밌는 게요. 트럼프의 이 라인을 보면요. 이 국무 라인 있잖아요. 외교 라인. 이게 미정비 상태예요. 그 국무성에서요. 이 한반도 지금 북핵 문제 이거를 과거 정권에서 누가 담당했냐면요. 동아태 차관보가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의 핵심.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 국실장급 돼요.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이에요. 그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 있잖아요. 예. 지금 대리대사 체제로. 그러니까 동아태 차관보도 없고, 그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도 지금 대리 체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의 이제 한반도 라인이 이를테면 미정비 상태에 있는데요. 그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가 군 수뇌부 회의를 백악관에서 하지 않았던 게 재밌는 게 그 존 켈리 비서실장 해병대 별 4개 출신이에요.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부장가 예. 육군 별 3개 출신이에요. 그 백악관의 요직을 군 출신들이 좀 강경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틸러슨이 뭐 아까 뭐 모론이라고 뭐 해봤자 지금 상황 자체가 미국 내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전략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실제로 틸러슨하고 트럼프하고 불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미 그 틸러슨 양과 경질설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후임까지 후임으로 지금 마이크 네. 폼페이오 그 CIA 국장이 지금 국장. 거론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 모론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틸러슨에 대해서 엄청 지금 완전히 열이 받아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이거는 뭔가 불화설이 사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불화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틸러슨이 모든 걸 노출시켰어요. 세계 라인으로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북한의 핵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틸러슨과 트럼프가 갈등이 생겨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저는 이 문제에서만은 갈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대북 핵 정책에 관해서만은 틸러슨과 트럼프가 두 개 전략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건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 미친 전략으로 가는 거죠 지금. 자기는 때리겠다고 하고 틸러슨은 말리는 쪽이고. 그래야 김정은의 선택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 대화로 풀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하고 맞서서 얻어맞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틸러슨이라는 사람을 비둘기파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임 국무장관으로 보도가 된 사람은 또 역시 매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다 매파 출신만 있다면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라는 걸 항상 미국의 뭐 그냥 트럼프가 뭐 이렇게 킥하면 결정하고 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고 군인들은 다 매파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 선호할 거다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가면 안 되는 게 이라크 전쟁이 가장 가까운 이제 최근의 분쟁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라크 전쟁 때 똑같은 전쟁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보면은 비즈니스맨 출신의 럼스펠드가 매파였고 그다음에 군인 출신의 콜린 파월 이 사람 전쟁 영웅이잖아요. 콜린 파월은 비둘기파였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 그런데 콜린 파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째로 성공 가능성이 낮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핵심국이 지금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던 건데 그 원칙에 따라가 지금은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고 핵심국이 침해받고 있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 뭐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은 누구 독단으로 전쟁 일으킨다 했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군사 전문가들이 그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군사적 옵션이 살아있고 엄포가 아니라 맞는 말이다 판단할 때 실제 그거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그 측면에서 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근데 북한이 지금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지금 추정치만 나와 있지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50개에서 60개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50, 60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걸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말한 거 정확한 거죠. 언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타격했다가 그게 살아남으면 그래서 군사옵션이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건 이라크하고도 아프간 다르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는 뭐예요? 한국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피해 안보는 군사적 옵션이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그따위는 세상에 없다고 이제 말한 겁니다. 서울이 피해 안보는 군사적 옵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강 교수님 지금 말한 서울이 피해 안 보는 옵션이라는 게 전략핵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방에 때리는 거. 그런데 이것도 사례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확신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이 뭐 장사점포든 뭐든 두드려 맞을 텐데 어떻게 공격하냐 하겠지만은 이 논쟁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제가 그때 미국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라크 전쟁 때 똑같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난리 나죠. 만약에 이라크를 때리겠다 하면은 당장 이거 다 뭐 핵 이전에 뭐 물량으로 이제 스쿼드 미사일 다 떨어질 텐데. 근데 이 분단된 국가 상황에서 자기의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을 볼모로 해서 미국이 때릴까? 내가 말하는 건 전략 핵폭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중국입니다. 바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을 우리 한반도를 전쟁으로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중국에다가 트럼프하고 밀거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개입을 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IS의 소프트 타겟 테러로 분석되기도 했지만 결론은요, 개인의 총기 소유자가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도 참혹했던 현장을 킬링필드 그 자체라고 묘사했던 이번 사건.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실수 전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언론 그 좀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59명이 총 맞아 죽어서 그 가족들이 울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도 어떤 뭐부터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행히 한국인 사망자는 없다는 소식입니다. 뭐가 다행이야? 미국 사람 죽은 거나 한국 사람 죽은 거나 사람 죽은 거 슬픈 건 똑같은 거예요. 해외 재난 보도할 때마다 왜 다행히도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었다 이런 소리를 왜 하는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나던데 왜 이 소리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바로 그 뜻이에요. 보세요. We have a tragedy. What happened in Las Vegas is in many ways a miracle. The police department has done such an incredible job. 지금 이 의미 맥락을 따라가 보면요. 안 된 건 안 됐는데 우리 지금 너무 잘했어 경찰이 이 소리하고 앉았거든요. 소위 공감 능력이라는 거. 지금 대통령이 저 대중하고 떨어져 갖고 보니까 우리 경찰 잘해 이걸 볼 때가 아니라 희생자들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인데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건데 이 지도자의 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경우는 이렇게 계속 국민 신망을 잃어가서도 저 어쩌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무장관 틸러슨 사임설에 미국 최악의 총기 참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문제로 제코가 석자인 상황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북미 간 외교는 혼선 없이 챙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뭐 30%대로 떨어졌다 뭐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힘을 과소평가 만드는 게 옛날에 부시 대통령도 아들 부시 같은 경우도 지지율 내려갈 거 다 내려간 다음에 전쟁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거는 전혀 전쟁 수행 능력과 별개고 오히려 이제 뭐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꼭 미국의 외교뿐만 아니라 이 북한에 관련한 모든 외교 구도에서 어떤 선언을 누가 하든지 간에 운전대 잡고 있는 거는 트럼프와 지금 그 김정은이 잡고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정부는 지금 운전대 잡고 있겠다 했겠지만은 결국은 운전대 잡고 레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번에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더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할 것 같아요. 자국 내 어떠한 뭐 여론이 어려워지면은 그걸 대외적으로 해결하는 게 보통의 지도자들이 그 정치적인 수수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미국 그 총기연합회한테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막 문제가 되면은 오히려 그런 어떤 관심도를 외국으로도 통해서 북한은 트럼프 입장이 될 때는 좋은 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요한 얘기에서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아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의 최하위예요. 예. 그 이유가 이라크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국민 속였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체험적 경각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무슨 짓을 하는 게 자기 지지율 때문에 그럴 거라고 직결해서 생각하게끔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어쨌든 트럼프가 자국 내 인기 저하를 모면하기, 상쇄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군사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군사 행동을 막상 하는가 안 하는가 하고 강경 정책을 쭉 몰고 가서 위기를 에스컬레이트 시키는가 이건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자는 할 거다 이렇게 봐요. 후자는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의 아베 그 총리가 말이에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자기 무슨 이상한 스캔들 때문에 지지율이 뭐 30%까지 내려가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50% 회복된 이유가 뭐냐? 북한 문제예요. 북한이 막 도발하고 뭐 하니까 그 아베는 있잖아요. 김정은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고조되고 그러면 아까 이라크 전쟁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도 무슨 위기 시에는 이렇게 단결하려는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위기를 일정하게 고조시키는 그런 기조. 막상 때리느냐 안 때리는가는 별개 문제고. 그런 쪽으로. 근데 거기다가 저는 그 이라크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국 사람들이 인식할 것 같은 게 뭐 이라크 그쪽 중동 지역에서야 뭐 어떤 경제적인 거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간 거지만 북한이 진짜 본토까지 미사일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게 자꾸 인식이 된다면 확신이 든다면 그러면 미국 국민들도 아 이거는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론으로 가는 게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라크는 미국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미국 서해안을 치겠다고 하잖아요. 핵무기로.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을 때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을 때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미 동맹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미 동맹 파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자 때렸는데 두 발이라도 날라오면 미국 땅에 다 요격할 수 있다고. 지금 진짜 때문에. 때린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라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압박은 가더라도 네. 이 중국 문제 있고 러시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결심해서 북한을 때린다 이거는 저는 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 라스베가스 총기 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했는데 59명이나 죽고 5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전쟁만큼은 무조건 막아야지. 막아야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전 고요라는 발언을 먼저 터뜨렸습니다. You guys know what this represents? Well, I raised the calm before the storm. What's the storm? Could be calm before the storm.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Mr. Thank President, you. what did you mean by calm before the storm yesterday? What did you mean by that? Thank you very much. You'll find out. We'll find out. Want to lay out his game plan for our enemies. Think we've seen what a failure it is when an administration does that. That's the storm. I'm just using that as an example. I think we've got a lot of bad actors in the world: North Korea, Iran. 백악관이 폭풍전 고요는 구체적 얘기는 아니었다면서 해명했지만 전야를 연상케 하는 트럼프의 선언을 그냥 넘기기는 뭔가 불안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전 고요 발언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 미국의 의사 대통령으로 트럼프라는 인물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근데 예능 프로 방송 진행자로서 트럼프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맞아떨어져요.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고 귀를 잡아당기는 말을 마구 던지는 게 예능 진행자나 예능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인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서 날린 그 수많은 말들이 미국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폭풍전 고요도 이게 번역어지만 멋있잖아요, 표현이. 무슨 뭐 화염과 분노 이게 멋있잖아요. So calm the people the storm. 예, 그래서 난 예능인의 발언처럼 이게 왜 이런 저는 사실 애매한 트럼프 대통령을 딱 보면서 여태까지 확신이 있었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사실 이 제 확신이 깨졌습니다. 자리가 아무리 이 높더라도 폭풍전 고요라는 뭐 애매한 하고 말을 싶은 쓴 얘기 다 거는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을 굉장히 겁에 질리게 하려는 모호한 표현이에요. 이게 결국 고요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조용해. 근데 폭풍이라는 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좀 있다가 뭐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어둠 속에 있을 때가 가장 두렵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이게 뭐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한테 공포심을 유발시켜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또 백악관은 또 대변이 나와서 아니라고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던지냐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이란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신빙성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이제 백악관이 며칠 전에 이제 B1B가 이제 북한 그 영해에 왔다 갔는데 북한이 그걸 제대로 포착하고 대응하지 못했다. 뭐 그런 그 맥락에서 보면은 신경 쓰일 수는 있을 거예요. 신경 쓰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뭔가 또 그런 비슷한 뭐가 있을 때 우리가 또 그걸 포착 못하고 하면 그 방신 아니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우리 그 북한 동포들에게 막 알려져 봐요. 정말 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이 쓸 거예요.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를 궁제 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중국도 북한에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인 그 2375호 이거에 따라서 그 대북 석유 제품 수출하고 북한산 그 섬유 수입에 대해서 이제 제한 및 금지 결정을 했죠. 자국 내 그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120일 내 폐쇄를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국의 조치로 그 북한의 그 주요 외화 벌이 수단인 북한 해외 식당에도 직격탄이 지금 될 듯합니다. 글쎄 러시아하고는 또 달라서 중국은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단둥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2만여 명 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다 짐 싸들고 지금 돌아가서 단둥 기차역에 뭐 줄줄이 줄 서 있는 거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그 방법이 되게 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들어갈 때 쓰는 노동 비자들 이거를 연장을 불허한다니까 기간 만료된 사람들은 그냥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그야말로 불법치를 해야 되든가 이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중국은 하여간 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자, 이 북한을 감싸던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유엔에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뭐 중국도 이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전혀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북한 내부 뭐 동향 이런 거 좀 봤더니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북한이 중국하고 거의 그 무역 거래는 거의 뭐 80~90%가 중국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뭐죠? 그 석탄, 뭐 광물 아니에요? 이게 예. 수출을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오는 이제 석유가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석탄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요런 그 공업을 이게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이라고 하는데 북한식 말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나오고 그걸로 이제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석유가 줄어드니까 이제 석탄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최근에 이제 무슨 공장 개소식도 열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또 이제 석유가 줄어드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제 우리 한국에서 탈원전하면서 뭐 태양광, 뭐 바이오메. 그러니까 북한에 이게 있어요. 도시 우물 100% 재자원화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매스 아니에요. 아니, 신경 쓰는 말 들으니까 있죠. 슬프기도 하면서 무섭다. 왜냐면 석유수나 석탄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옛날로 그냥 회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태도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장기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얘네들도 그 대비하는 거죠. 국제 제재를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버텨보겠다 지금 이 태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갑수님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장기 못 버티는 게 옛날에 일본도 전쟁 때 보면은 그 석유가 없잖아 일본은. 그러니까 다 수입 금지하니까 소나무 따가지고 소나무 기름으로 비행기 띄운다 해가지고 소나무 찌고 막 이러고 난리 났었는데 그거로 기름으로 비행기 띄우자마자 추락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이제 제재를 동참하는 게 왜 그러면 B1B 랜서 갔다 온 다음부터거든요. 압박을 상당히 좀 하기 시작했고 뭔가 보여줘. 왜 진짜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중국 자체가. 그래서 말하면 중국의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 상도리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피해는 중국이 보거든요. 수백만의 난민 사태가 발생해요. 이게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수백만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 전쟁 난민은 받아주게 돼 있잖아요. 전쟁을 피해서 중국으로 가면 수백만 명이 안 받아줘. 지금은 국경에 불법 도망자 다 해서 체포해서 보내지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많아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난민촌을 건설해 줘야 됩니다. 이 간도 근데 연변 지방에. 중국이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난민 오는 것도 그게 돈이 그렇게 아무리 많아도요. 내돈 쓰는 건 안 그게 그렇죠. 난민 문제로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연변이 있잖아요. 그것도 연변에 지금 조선족 다 빠져나가서 중국 한족으로 60, 70% 채워놨는데 거기에 2, 300만이 북한 사람들이 가서 둥지를 들고 거기 있어봐요. 네. 이 장기화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거 상당히 그리고 이런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이런 사태를 소수민족 네. 동립이나 그래서 이런 거에 난민을 있어서 인정 안 해죠. 만약 시 중국이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북한의 열 수 있는 바로 문거리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딱 한 가지. 북한의 난민을 인정해주면 대구 넘어갑니다. 난민을 인정해주는 순간에 북한은 무너져요. 아니 근데 저는 왜 그래서 그걸 이것도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이 질문 드린 이유가 중국이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게 난민 때문이다라는 게 저는 좀 약간 와닿지가 않아요. 뭐가 좀 다른 복잡한 것도 난민 있을 것 때문에 같아서. 북한이 무너진다는데요. 북한에 수백만이 넘어가게 되면 네. 전쟁 상황이 돼가 넘어가게 되면 북한이 지탱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피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더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 문제 말고 더 우려되는 게 있어요. 아까 뭐 성경 씨가 아마 생각하시는 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 협정을 맺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강명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북한을 분할 통치하자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미국한테 대신 북한 정권이 레짐 체인지가 되면서 무너졌을 때 그 뒤에 마치 옛날에 신탁 통치하듯이 북한을 성향에 일부를 중국이 북한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미국하고 남한이 가져가고 이런 식의 어떤 북한을 분할하는 그러한 협상을 맺고 혹시 이런 어떤 그 제재에 동참하는 거 아닌가? 좀 그게 상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건데요. 네. 서울을 피해 안 주고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중국하고 딜하면 됩니다. 중국이 아까 열쇠 갖고 말씀드렸듯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동북 공정을 인정해주면 가능하죠. 지금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상륙 작전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낙하 훈련을 하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15만 명이 왜 압록강 두만강에 포진했겠어요. 전쟁 먼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가 바로 그런 가능성, 그거를 뿌리를 아니 뽑기 근데 위해서 진짜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무슨 거래를 해갖고 동북공정 인정하면요 정말 중국 끔찍해지네요. 논리가 그렇죠. 아니, 고구려는요 고대 중국 변방 민족의 역사예요.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네, 그렇게 써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동북 공정이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이제 방법은 뭐냐. 동서독이 붕괴될 때 동서독 간에 거기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하려고 했잖아요. 수백 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 핵탄두가 동독에. 나토하고 이 와르시아 군사조약기구하고 아주 대치된 상태가 한반도가 아니고 소독과 동독인데 그때 동독하고 소독 사람들이 말했던 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싸우라 우리는 안 싸운다 했거든요. 그게 우리는 동서독 주민들 간에 내왕을 했다고. 서로 군비 경쟁하고 핵탄두를 더 많이 갖다 놓을 때 동서독 간에는 그거 다 자료 나와있잖아요. 70년대부터 내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방식을 한번 따라보자 그거죠. 지난 4일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일화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2001년 당시 북한이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게 2005년이니까요. 푸틴 대통령은 무려 4년이나 먼저 알고 있었던 셈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북한 핵시설 예방 타격론에 대해 가지고 뭐 무장 해제를 위한 타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까는 약간 불확실하다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이 좀 수사가 언어적 표현이 완화되어야 된다. 미국과 북한과 다른 영내 국가 간에 직접 대화를 위한 길이 열려야 된다라면서 강한 제재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여간 대북 제재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확실히 입장이 다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이게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데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러시아 국영통신업체가 북한에다 새로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북한 경우는 지금 중국 우회로로 해서 인터넷 활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활로가 생긴 거죠. 중국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지니까. 뭐 그 밖에도 자체 인터넷 보호뿐만이 아니라 또 사이버 공격도 하잖아요. 북한이. 그런 등등.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푸틴이 했던 말이 있죠. 너무 압박을 심하게 하면 얘들이 정말 자살골을 터뜨린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숨통은 열어줘야 된다가 푸틴의 일광적인 말이었는데 그 숨통 역할을 뜻밖에도 중국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약간 그 북한이라는 한 여자를 놓고 구애해야 하는 어떤 삼각관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동안 이제 북한이 중국에 이제 치우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분이에요? 너야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한편 북한이 실질적인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옥수수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에서 제일 불가사의한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입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했던 조치인데 이때가 바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척지는 행동을 하면 바로 그 물자와 사람이 오가는 그 통로를 적극 활용해서 정보도 얻어야 되고 압박을 할 수단도 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때는 덜컥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나 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건데 북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이제 필요했었던 거겠죠. 의료공장 19군데를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들도 특별 공급을 해갖고 북한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일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다가도 발주를 받아갖고 수출 물량도 일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재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개성공단 시설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 북한에서는 사실 이 개성공단 가동을 숨기려고 차단막까지 설치하고 이제 밤에 몰래 막 가동을 해왔었나 봐요. 근데 요번에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공표되고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이제 아예 내놓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북한 그 대외 선전용 매체인 그 메아리에서는 개성공업 지구에서 활기에 넘쳐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주권은 우리 공화국에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설치한 모든 이제 자기네가 이제 갖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 아니에요? 거기다 모든 걸 다 놔두고 당연히 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뭐 안 쓸 거라고 그냥 거기 모셔둘 거라고 예측을 했겠어요. 당연히 쓰고 있겠. 아니 현대 아산에 있던 금강산 그 호텔이랑 다 개방을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 개인 회사 같은 것들 그렇게 해놓는데. 아니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끌고 왔던 소랑 그 트럭도 다 쓰고 있다면서요. 트럭. 손을 다 잡아먹었지. 손 다 잡아먹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준석 씨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가 뭘 이렇게 투자한다 할 경우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은 이 북한도 이런 행동이 참 어리석은 거죠. 결국은 그게 나빠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 근데 우리가 뭐 그 좋고 나쁘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아까 이제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뭐 석탄 활용 뭐 이런 그 새로운 뭐 공업 이것도 그렇고 개성공단 가동하고 옥수수도 많이 사다가 이제 이렇게 비축을 해두고 이게 재밌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련이 핵이 없어갖고 무너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슬슬 괴로워지고 있다라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징후들이 경제적으로 괴로워지고 그렇죠. 있어 네.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북한 주민들도요. 그 이제 뭐 뭐 수소폭탄처럼 성공했다고 우리나라 만세, 우리 공화국 뭐 위대하다 뭐 이러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맨 저런 거나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그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좀 포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요, 저는 그 아까 뭐 지금 뭐 옥수수 얘기도 나오고 석탄 얘기도 나왔는데 와 이제 북한의 자생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민족이 워낙 또 이 위기나 이런 고통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내부 붕괴만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붕괴를 마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 자기 그 인민들의 어떤 민심의 흐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암만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스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 그 중국이 그 문 열어놓으면은 수십만 수백만이 넘어갈 거다 그 얘기 나온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북한은 원래가 이제 사회주의 무슨 자립적 민족 경제, 자력갱생 뭐 해갖고 하는데 다 실패했죠. 네, 다 실패했어요. 굉장히 참담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조금 있으면요 제3의 고난의 행군 캠페인을 할 수도 있죠. 지금 나왔으면 캠페인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90년대 저기 쫙 그 경제 300만 무너지면서 그 원래 고난의 행군이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하다가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쫄쫄 굶으면서 근데 감히 예언을 하자면 두 번째 일어나는 김정은 시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있다면 북한 체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은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식량을 대주던 동구권의 붕괴라는 그 상황들이 있었고, 또 김일성 시기의 연장선상의 주민들이 연로한층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북 간의 교류가 왕성했죠. 탈북자 돌아간 사람도 많죠. 개혁개방 상태가 은근히 생각보다 많아요. 장마당 경제 혜택을 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굶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 바치자, 이거 안 통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명도 교수가 누차 이 자리에만 너무 강조하는 얘기, 경제 제재와 그 압박이 엄청나게 실효성이 있는 상황이 됐다. 저도 그 말에 아주 적극 동의하는 바예요. 방금 전에 우리 김갑 선생님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제2의 요번에 또 고난의 행군 못 버틴다. 그 말씀이 맞는 게 90년대 고난의 행군은요 북한이 다 계획경제였잖아요. 식량 배급제였어요. 국영 상점에 가야지만 그걸 했는데 이게 다 와르르 그냥 그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마당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마당이 생긴 상태에서 이게 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올해를 어떻게 잘 넘겼다. 내년 봄쯤이면 아마 북한에서 더는 못 견딜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저는 변화 없으십니까? 못 견뎌서가 아니고 예. 이제 미사일 쏠 겁니다. 이제 ICBM 쏴서 미국을 한 번 더 놀래우고 유턴한다는 말이 딜을 할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예. 평창 올림픽 가지고 딜을 할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러면 무슨 딜이냐? 우리 나오겠다. 이제 할 거 다 갖추고 다 갖춰놨잖아 이제 북한이. 이제 상황이 이제 종료 끝났다고. 우리는 너 이제 통제 못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딜이 뭐냐? 한미 이제 우리 올림픽 참가하겠는데 한미 군사훈련 중단 내지 축소해달라. 그리고 회담장에 나오겠다. 명분을 내세울 겁니다 이제 북한도.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작년 추석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온 국민에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라면서 추석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다 보니까요. 방문객 없이 홀로 보냈습니다. 그나마 2일과 7일 가족 접견이 가능했지만 박지만 이집 회장과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면회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안 만나기도 하고 안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건데 가족 면담이나 뭐 친지고 아무도 없었고 예. 유영하 변호사하고 몇몇 변호인하고만 접견이 있었고요. 교정시설 안에 보람이 방송이라고 안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TV 이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 흘리면서 아주 좋아했던 영화 이걸 틀어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연휴 때 특식으로 3일 개천절 때는 옥수수, 그다음에 추석인 4일에는 송편,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맛밤이 나왔다 이러는데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다면서 항상 배급 음식의 3분의 1 정도만 먹는다고 그럽니다. 예.
비선실세 최순실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최 씨 역시 얼마 전 개소식을 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 최 씨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이 딸을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정작 딸인 정유라 씨는 추석 연휴에 면회도 가지 않고 집에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그 정유라 씨는 그 변호인단은 물론 친하게 지냈던 그 사촌언니인 그 장시호 씨와도 연락을 완전히 두절한 상태이죠. 결국은 지난달 6일에는 그 이경재 변호사마저 정 씨 변호를 사임했죠. 앞서 그 두 차례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예.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블랙리스트 혐의 때문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절차에 돌입했는데 원래 항소 이유서를 늦게 내가지고 이게 항소심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지난달 26일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거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항소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연휴 직전에 29일날 김 실장은 이제 변호인들 만나가지고 자료 이제 검토받았고 그리고 기록 살피면서 이제 연휴를 계속 보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내일부터죠. 12일부터 항소심 정식 공판인데 비슷하게 보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벌써 6개월. 일주일에 나흘 꼴로 재판을 하고 있지만 아직 1심 재판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루 걸로 속보와 새로운 수사 방향이 발표됐던 작년에 비하면 법정에서 뭔가 진척이 안 되는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4월 17일 날 기소됐고 5월 23일 날 첫 공판이 열렸죠. 혐의 18개 중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심리한 것이 이제 뇌물수수 부분인데 9월부터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현대차그룹과 KT 등의 대기업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측 회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광고를 특혜를 주었는지를 현재 수사를 할 계획이죠. 공판 초기의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주 4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혔죠.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본 오음진리교 재판의 경우도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의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재판 속도를 늦춰달라는 건 결국엔 6개월 넘겨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거고요. 재판 지정이 더딘 거는 증인 신청만 이제 300명을 하겠다고 한 건데 원래 430명 하려다가 이제 그것도 줄여가지고 300명 이렇게 된 거고 유영하 변호사는 증인들 법정의 신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게 중요하지 지연 전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일주일에 6명씩 한다 해도 52주 따지면 300명 하려면 1년이 걸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길어질 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뭐 저는 사실 이거는 양쪽에서 좀 둘 다 좀 잘못 빗장을 걸어놓은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사항도 엄청 많이 걸어놨잖아요. 18가지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가까운 재판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 1년이 지났지만요. 여전히 국정농단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면서요. 또 동시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신 교수님, 현재 국정농단 수사 과정 적절한 절차와 속도라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뭐 어디까지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그렇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18가지 혐의가 있으면 또 길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길어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 대통령이 자꾸만 화면에 나오고 이 정치 뉴스에 그 자주 등장하고 하면은 그 뭐 민주당으로서도 뭐 나쁠 이유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이게 보수든 진보든 이거를 다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는 일인데 그냥 정말 세밀히 꼼꼼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겠죠. 그렇죠. 뭐 국민의 피로도를 생각해서 일단 빨리 속전속결로 진행한다. 저는 후손들한테 보여줄 어떤 역사를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재판을 해서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맥락에서 이제 결국 탄핵이라는 정치적 절차도 지금까지 와서 그래도 뭐 그것에 불복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소수인 것은 적법한 절차로 다 진행되었고 다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 충분한 반론기가 있었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활용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런 것이었잖아요. 저는
재판도 마찬가지라 봐요. 주 4회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무리하는 게 사실인데 그 안에서 만약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법적인 조력을 받을 권한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보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변호인 접근권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잖아요. 보면은 저녁 뭐 예를 들어 밤새도록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도 못 하고 그런데 재판은 장당 매일매일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변호사랑 뭐 상의할 시간 이런 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게 충분히 물론 사법적으로는 불복 사유가 되지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복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적 불복 이유가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안에 심문이 마무리되지 못한 만큼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기소 당시 빠져 있다 추가한 SK와 롯데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구속 연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제시하는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구속영장이 사건 단위별로 이제 발부되고 집행이 된다.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건 단위설이라고 그래요. 이 반대는 인 단위설이라는 건데 이제 사람별로 하는 거는 이제 인 단위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솔하고 판례가 사건 단위설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롯데하고 SK에다가 K스포츠 재단 추가 주점금을 요구했다. 예. 이게 이제 처음에 그 구속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니까 요걸 갖고 다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느 때 인정이 되냐면은 검찰에서 처음에 구속영장으로 해갖고 공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재판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왔을 때 이걸 갖고 이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미 롯데하고 SK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미 기소가 돼갖고 재판이 진행돼 왔고 예. 심지어는 이 롯데하고 SK에 대한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심리가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 영장에는 없지만 이미 기소가 돼갖고 심리가 다 끝날 것 같고 지금 와서 이걸 또다시 이걸 갖고 다시 재발부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법적 절차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단이 주장을 하는 거죠. 구속 연장이 되냐 안 되냐는 뭐 법원 판단이겠지만 두 가지 의견은 꼭 내고 싶은데 하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종, 차은택, 송성각 다 6개월 지나서 다 저 구속영장 추가로 발부돼갖고 구속 연장됐어요. 그중에 가장 무거운 피의자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 사람만 면제해준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당연히 그 법의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구속기간 연장하는 거를 거기다 갖다 바로 이렇게 그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92조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기한을 6개월로 이렇게 그 설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92조의 그 만든 취지가 장기간 구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자유가 억압된다든가 뭐 등등 그냥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피로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만 1년이 다 돼간 최순실 사태. 이게 언제까지 길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 이 검찰 특검측과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 봐요. 결국에 목표로 가져야 될 거는 재판이 빠르게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히 이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마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고 대신 그 타협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타협점이라는 게 일단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법원에서 보석을 일단 허가해주고 만약에 그 조건에 어긋났을 때는 당장 조금은 그때는 다시 구속을 한번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타협점이에요. 저는 근데 아까 갑자기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것도 근데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는 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지연 전술성이 있었으니까 증인도 좀 빼겠다, 좀 불필요한 사람들, 노는 사람들 빼겠다는 의지도 만약에 변호인 측에서 보이면은 그 국민 감정도 어느 정도 그게 어그러질 거라 봐요 저는. 국정농단이 밝혀진 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권이 교체됐고요. 보수권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또 유례없는 검찰 개혁도 시작됐습니다. 달라진 대한민국, 과연 국정농단 사태가 가져온 결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그 국정농단 보면 이제 그 우병우 전 그 민정수석이 이른바 검찰 쪽에 자기 라인, 뭐 우병우 사단을 예.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말이죠. 이른바 뭐 검찰이 거의 이제 그 권력의 도구화가 됐다. 뭐 그런 것도 이제 국정농단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런 뭐 이제 분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적폐청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는요. 그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내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인사권.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이에요. 우리 강 변호사께서도 검사 생활 그러니까 보통 그 평검사 2년에 한 번씩 인사인가요? 부장검사 그렇죠. 이상은 그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인사 이동이 이렇게 잦아요.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다 그 작업했던 거 아닙니까? 역대 정권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역대 정권이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다 그래왔어요. 그렇다면 이 우병우 수석 시절에 이게 뭐 국정농단이고 뭐하고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그걸 딱 끊어야 돼요.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런 그 국정농단과 같은 국민적 불행이 재발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건데 지금은 무슨 뭐 반부패 협의회 해갖고 아니 검찰총장까지 이제 청와대로 불러요. 이거는 국정농단의 교훈을 제대로 이렇게 반영한 조치가 아니다. 오늘 얘기해서 신재 의원하고 의견이 맞는 것도 맞는데 이것만은 완전히 정반대네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흐트러진 나라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한 정부예요. 2대 과제가 국정원 개혁하고 검찰 개혁이에요. 국정원 개혁은 정치 사찰,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고 예.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검찰 개혁은 방향이 명확합니다. 검찰 권한의 축소예요. 그 얘기에 동감해요. 그러니까 그 OECD 국가 보면요. 예. 한국 검찰만큼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다음에 완전히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한 피라미드형 조직. 검사 동일체.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인사권도 그런데 그래서 검찰 권한 축소해야 된다는데 100% 동의. 그런데 그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1순위는 검찰 독립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 인사권을 놓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하지. 검찰 권한 분산하겠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공수처 신설 아닙니까? 공수처장 누가 임명하게 해놨어요? 대통령 임명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하명 수사 기간을 하나 더 늘리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 옥상옥이 권한은 될 수 있고. 분산될 수 있지만 예.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수사 기관에 대한 영향력, 장악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이 국가 주요 기관장을 임명을 못하면 아니 누가 뽑아야 돼? 할 수 누가? 있지만 예를 선거해야 돼? 들어서요. 뭐 KBS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그러면 KBS 너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하라 저렇게 진행하라. 그 임명권이 있는 거랑 그렇게 그 간섭하는 거는 다 별개 문제 아니에요. 지금 검찰 그 권한 축소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인사권 그런 독립.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선진 서구 사회에서 준하는 정도의 검찰 수준을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나 거대 권력이니까. 뭐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한 안을 지금 내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참 검찰 개혁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말씀을 안 그 드려서 표정이 네. 아까부터 씁쓸하세요, 근데 표정이. 그게 문제는 뭐냐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인사권 독립이에요. 검사들의 부패, 뭐 스폰서 검사, 벤치 검사, 무슨 검사 사전에 통제받는 일이 전혀 없었죠. 이미 비의사실 알고 미국이라든가 있는데. 이태리는 검사들이 다 부패하지 않았나요? 아니 네, 검사들이 유난히 한국 아니요, 저는 검사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왜 수사비 적다 해갖고 그 돈 때문에 스폰싱을 계속 받았거든요. 검사들이 100%의 검사들이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 신설이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이 그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 축소시키자 찬성이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인사권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옥상으로 같이 갈 수 있겠죠. 그게 전제되지 않는 권한 축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 얘기는 크게 틀리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데 공수처장 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 거기서 뭐 정치인들 고관대접 다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청와대 눈치 보고 수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을 때는 일단은 신임이 존재하니까 대통령이 양식 있는 인사라고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요, 이제 그러나 역대 정권 보면 하위다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권력 잡기 전에 후보 시절에 나는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의 인사권 독립 다 얘기하는데요. 막상 돼봐요. 해보면. 이렇게 좋은 걸 왜 놔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넣습니까? 이거는 그 권력 생리의 문제거든요. 그 공수처를 만들게 될 때 오는 부작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수처는 지금 그 수사 대상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죠? 고위공직자 뭐 이상만이 될 것 같은데 수사라는 거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누가 탄원을 내고 거기에 맞게 증거를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요. 중소기업체 비리부터 시작해갖고 대기업에 관련된 비리가 되고 대기업을 압수수색했더니만 그 압수된 빗장에 뭐 국회의원이 나오고 뭐 누가 나오고 고위공직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고위공직자에 달하게 되는 건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정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재판이 길어지는 틈을 틈타 회생김해가 보이지 않던 보수권이요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묘한 회합을 가졌던 보수권, 그 주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3선 의원들이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둔 만찬 자리에는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던 이른바 복당파와 이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바른정당 내 자강파 의원들은 몇몇 의원들의 단독 행동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죠. 보수권 대통합 움직임과 바른정당 내의 분열 조짐. 자, 강석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준석 씨부터 먼저 기분이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의외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김영우 의원님이 이제 가가지고 거의 참석하면서 이제 시작됐던 건데 사실 김영우 의원님은 장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장파에 가까운 분으로 원래 분류되어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던 분이고 예를 들어 롤모델이 유승민이라고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지역구에 이제 포천 그쪽이 연천인 지역구니까 지역구의 특성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다들 했는데 그래도 의외였다. 바른정당 내부 사정이야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그냥 우리 같이 관측하고 들어본 입장에서는 거의 한 반반씩 쪼개줄 것 같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흡수해서 가는 사람, 그다음에 잔류하는 사람. 근데 일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아마 일당이 되거나 간다 할 거예요. 좀 못 미치거나. 그러면 국민의당이 또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국민의당 내부에는 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싶은 사람이 아주 들썩들썩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쪽이 통합해버리니까 이쪽에서도 연쇄적으로 움직이 생겨나고 4당 혹은 5당 체제가 아주 큰 틀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타이밍은 전부 12월 초중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12월 초중순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별 근거가 없는데 다들 12월 소리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에게 들은 거예요. 연말이라서 크리스마스 아니 이게 아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되는 거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바른정당의 한 대략 절반 정도가 이제 한국당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아무 거 없이 조건 없이 한국당으로 돌아간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12월로 이제 각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12월 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각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12월 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기국회는 우선 끝내야죠. 정기국회는 국감이든 뭐든 다 끝내놓고 나서 12월에 이제는 예산안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내에서는 자동 통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2월에 약간 정치적 휴식기가 올 때 그때 이제 뭔가 정치적인 다른 사건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는 그 입장이 유사한 거죠. 그런데 저는 12월까지 안 갈 거라고 봐요. 그 전에 그렇죠. 결행을 하더라도 그 전에 해야지 전당대회까지 다 해놓고 유승민이 대표로 뽑혔는데 그 나간다? 명분이 더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보수 전체 큰 틀을 놓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아까 갑자기 말한 부분이 맞는 건 뭐냐면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는 분위기 형성되잖아요. 그럼 곧바로 4당 체제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3당 체제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뒤집어놓고 말했을 때 4당 체제가 선거에 유리하냐 아니면 양당 체제가 유리하냐에 있어가지고 뭐 다들 아전인수격으로 그래 우리 쪽은 통합되고 저쪽은 분열되는 게 제일 좋아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보수 쪽이 어느 쪽이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갈지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건 좀 잘 생각해봐야죠. 그거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일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문건을 담당하고 있고
특수 2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수 3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대기업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단체의 관제 데모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의 한창인데요. 자, 국정농단 수사 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예, 블랙리스트와 반대로 이번에 화이트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친정부 시민단체인 그 어버이 연합, 그다음에 엄마 부대 등을 청와대가 동원해서 친정부 시위 등에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 화이트리스트 그 작성 실행 혐의에는 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들이 다시 또 고스란히 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특검 수사 결과 그동안 청와대는 그 보수 성향 단체에게 그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68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보수단체를 10개를 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수색도 했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분이 이제 허현준 행정관,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이제 조사했는데 여기가 이제 자유총연맹의 시국집회 열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관제 데모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름이 등장했던 건 전경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수단체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었는데 뭐 그런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1990년대 후반부쯤 등장을 해요. 정부가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수많은 풀뿌리 조직들과 함께 연대해서 국가가 협치의 개념으로 운영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시민단체 지원하는 거는 그냥 현대 국가의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라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왜 범죄가 되냐면 반대파 때려잡는 도구로서 돈 써갖고 시위에 동원하고 뭐 이상한 댓글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뭐 전통 춤추는 곳, 무슨 뭐 음식 만드는 곳 온갖 분야에 시민사회에 있는 뿌리 깊은 이런 그 단체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볼까 하고 오히려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가 돈이 아니고 이 화이트리스트는 청와대 그 담당관이 기업의 전경련 돈 또 우회적으로 기업에 얘기해서 그 이제 이른바 우회적으로. 그쪽 단체에 지원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통로 하나는 국정원 돈, 하나는 전경련 돈. 그 국정원은 이제 댓글 부대 그거는 이제 국정원 예산에도 직접 나간 거고 지금 이제 관제 데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업을 통해서 근데 이게 죄가 되려면요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담당자로서 청와대 그 스태프로서 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그 돈을 그 객출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면 이제 직권남용이 될 거예요. 솔직히 대기업 쪽이 제일 엘리트들이 많아요. 교육 수준 높고 세계 경쟁이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버이연합회나 엄마부대 같은데 돈 지원을 했다라는 걸 보면 하고 싶어서 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소행은 참 괘씸한데 참 오죽하면 저랬나 싶으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보낸 시절 그 몇 년 동안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가 맺혀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요. 나라 안팎의 숨가쁜 사건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 정부의 산적한 과제들을 보면서 신적 교수님 조언을 한마디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이제 국정농단의 교훈을 제대로 살려나가는 것은 재발 방지와 그것을 위한 제도 개선에 있는 거지 누구를 꼭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강장이에요. 최순실 국정농단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뭐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좀 지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법적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권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수사가 반면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시스팜 관절 88, 혈관 88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